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CES 2025가 또 화제네요. 네, 맞습니다. 막 쇼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뭐 몇십 년 전에 다 끝냈어야 될 논쟁을 지금 하고 있어서 네. 좀 마음이 안 좋은데 그래도 미래 얘기해야죠. 네, 어떤 일이 그렇습니다. 벌어지고 있는지. 네, 뭐 항상 1월 초면은 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이 CES가 항상 화제입니다. 특히 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해마다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뭐 올해도 역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떤 행사죠? 네, 이게 세계 보통 우리가 3대 정보통신 쪽의 전시회를 꼽을 때 항상 빠지지 않고 꼽히는 이 미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입니다. 이게 원래 의미는 이게 CCE라는 게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소비자 가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의 약자인데 지금은 그냥 CES라고 그냥 그 줄임말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시작은 벌써 1960년대, 1967년인가 그때 뉴욕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70년대, 80년대 쭉 해서 그 당시에는 1년에 2번씩 했는데 한 번은 라스베가스에서 하고 보통 이제 1월달 상반기에는 라스베가스에서 하고 이 한 여름 때는 동부 쪽의 도시에서 주로 시카고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 하반기에 하는 동부 쪽 전시회는 이게 흥행이 잘 안 돼서 이게 1998년부터는 그냥 1년에 한 번만 집중해서 여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이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서 일어나는 가전업계의 동향들을 갖다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로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뭐 이게 제일 참가자가 많았던 때가 2019년 코로나 이전인데요. 그 당시에는 참가 기업이 한 4,400개 정도의 그때 등록 방문자 수가 한 18만 명을 넘었습니다. 20만 명이 육박을 했네요. 네, 그때 정점이었고요. 그러다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디지털로만도 하고 좀 잠시 잠잠했다가 2022년, 2023년부터 다시 이제 이 재가동을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수준에서는 대략 한 참가 기업은 조금 더 늘었어요. 한 4,500개 정도에다가 방문객은 아직 그 수준까지 회복은 안 되는데 한 14만 명, 15만 명 그 정도 참가하는 여전히 굉장히 큰 전시회입니다. 이게 원래는 성격이 딱 그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일반적인 가전제품, 우리가 전통적인 가전제품 하면은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건가요? 네, TV, 세탁기, 냉장고, 라디오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것이 주를 이뤘었는데요. 요즘 지난 20년간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통신기기들이 크게 많이 주류가 되었고 또 최근에 한 몇 년 사이 2020년대 전후로 해서는 이 모빌리티 같은 이런 쪽에 사실 뭐 모든 기기가 IT화 되다 보니까 그런 좀 전방위적인 어떤 미래 산업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전시회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 박사님은 가보셨나요? 네, 저도 가봤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언제 가셨어요? 회사 다닐 때 아까 얘기한 2023년에 가봤습니다. 코로나 극복하고서 뭐 아직 전성기로 수준까지 회복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당시에 굉장히 CES가 이렇게 큰 전시회였구나라는 걸 몸소 체험하고 왔습니다. 딱 알 수가 있었던 것이 2019년 그때 뭐 거의 20만 명 복작복작 하던 때는 그때 출장 갔던 팀들은 이게 매년 저희가 이 사람을 바꿔가면서 출장을 보냈는데요. 2019년에 갔던 팀은 출장비가 모자라갖고 모텔에서 잤어요. 왜요? 호텔 값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네, 호텔 값이 많이 몰리니까? 어마어마하게 폭등합니다. 진짜 제 1년 라스베가스 최대 대목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언제 가시냐에 따라서 사실 라스베가스 스트립에 있는 굉장히 고급 호텔도 뭐 1박에 10수만 원에 잘 수 있는 때도 있는데 그때는 그런 스트립에 있는 고급 호텔들은 뭐 1박에 뭐 몇백만 원, 뭐 좋은 데는 1,000만 원씩 했고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원래 라스베가스는 하러 가는 분들이 많아서 호텔비는 상대적으로 좀 싼 편이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그런데 바로 요 CES 할 때는 좀 달라요. 다들 뭐 그건 출장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하고 해서 뭐 적게 주는 회사가 아닌데도 그렇게 밀려났어야 됐는데 근데 저희 때는 조금 낫어요. 그래서 저도 스트립 끄트머리에 있는 호텔에서 잤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뭐 라스베가스에서 굉장히 많은 컨벤션이 열리고 학회도 많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가보신 분들 많을 텐데 저도 그런 때도 가봤지만은 CES는 확실히 그 규모가 이거 다르구나. 라스베가스 이 주로 행사가 열리는 데가
스트립이랑 저 북쪽의 다운타운 사이에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가 뭐 한 전시장 부지만 한 7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가 그냥 꽉 차고 거기도 모자라서 여러 가지 유명 호텔이라든가 다른 컨벤션 센터까지 다 빌려서 치르기 때문에 그런 행사장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저것 전시 보고 키노트 여러 가지 또 발표들 듣고 하면은 이게 3박 4일도 빠듯한 그런 아주 큰 행사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가면 진짜 뭘 하는 건가요? 진짜 미래가 보이나요? 그 제품 구경을 주로 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뭐 각사가 뭐 여러 가지 짧게는 다음 연도 그 해 내놓는 거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런 거 열심히 선행 개발하고 있다라는 기술력을 과시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건 말고도 굉장히 그런 대형 기업들 말고도 군소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많이 모여갖고 이 투자 유치를 좀 받을 기회가 없나, 새로운 뭐 바이어들 찾을 데 없나, 뭐 파트너십 맺을 만한 데 없나 그런 건 물색하는 것도 굉장히 크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가봐서 느꼈지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전시회라는 선전을 되게 많이 합니다만은 그렇게 보기 쉬운 데는 아니에요, 사실.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보다 보면은 이거 뭐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또 지나다 보면은 다 그게 그거 같기도 해갖고 금방 질리기도 되게 쉽습니다. 그냥 이게 확실히 평소부터 IT 트렌드에 관심을 갖고 이 기업들 하나하나에 좀 눈여겨보면서 예전엔 저랬는데 지금 저 기업이 이렇게 새로운 움직임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게 눈에 딱딱딱 들어오는 어느 정도 훈련된 사람은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만은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갔다가는 시장 바닥에서 길 잃어버리고 막 헤매는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국내에도 국내 셀럽분들 중에 뭐 보면은 여기 매년 간다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쉽게 따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네트워킹하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사실 평소에 못 만나던 업계 사람들 갑자기 거기서 여기 계셨네요. 막 한국 사람들이요. 네, 한국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주치기는 네, 뭐 심지어 또 뭐 이제 국내 지자체장들 그때 많이 가셨는데 뭐 평소에 TV에서만 보던 분들 그 사이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뭐 그래서 네트워킹 좋아하고 그런 데서 수다 떨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평소에 관심 없던 분들이 그냥 덜컥 가서는 낭패 보기 쉬운 데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거가 이게 매년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뭐 가끔 가고 평소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언론 기사라든가 유튜버들 또 라이브로 굉장히 많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잘 캐치해도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충 알겠다 그런 생각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못 가본 우리를 위해서 현장에서 무슨 일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최 박사님이 좀 해주시죠. 네, 뭐 저도 올해는 안 갔지만 어쨌건 네, 제가 파악한 분위기를 약간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전체적으로 지난주에도 2025년은 AI의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CES도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전장에서 들려온 소식을 보더라도 뭐 한마디로 AI 에브리웨어다. AI가 이제 뭐 세상을 꽉 완전히 휘어잡고 있는 게 느껴진다라는 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뭐 2년 전 2023년만 해도 그 당시엔 챗 GPT가 나온 지 얼마 안 돼갖고 몇 달 안 돼갖고 그 당시에도 AI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때는 AI가 약간 조금 붕 뜬 느낌이었어요. 뭔가 다들 AI 한다고 나오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하는 거 맞아? 이게 뭐 AI라고 붙일 수 있는 거야? 라는 게 되게 많았는데 1, 2년 사이에 되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AI가 진짜 와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발전되면서 그리고 좀 더 제품들이 진짜 이건 AI스럽다라는 부분들에 많이 단장이 돼서 그만큼 이 뭔가 우리의 시선도 높아졌고 업계들의 제품 수준도 올라갔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테마는 AI였다. 네. 근데 그 언론에는 키노트 스피치한 엔비디아 젠슨왕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항상 이런 행사가 키노트 스피커를 누굴 모시느냐가 항상 흥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에는 역시 업계의 슈퍼스타인 젠슨 왕을 딱 초청함으로써 확실히 이목을 끌었죠. 이게 뭐 재작년에는 AMD의 리사수가 나왔었고 뭐 작년에는 뭐 우리 HD 현대 정기선 부회장도 이제 나와가서 화제가 되곤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급이 달랐습니다. 젠슨 왕은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네, 조회수도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예, 젠슨 왕 키노트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 공식 홈페이지만 몇백만 명이 봤고요. 네. 확실히 그것도 약간 체감을 느끼는 게 다른 기업들, 이를테면 인텔 같은 데서도 조그맣게 키노트 했었는데 그런 데는 조회수가 10,000도 안 나오는 데도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전 세계에서
뭐 그런 공식 풀 버전도 많이 보고 요약본도 많이 보고 진짜 이목이 집중됐는데 또 키노트 되게 길었습니다. 또 듣는 내내 사람들이 그냥 눈을 떼지 못하고 무슨 신제품과 무슨 미래를 보여주나라고 했었는데 뭐 기대에도 대충은 부합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얘기가 나왔던 것이 아무래도 새로운 그래픽 카드 아무래도 블랙엘로 올라가면서 RTX 이제 50 시리즈로 올라갔는데요. 이것도 뭐 이번에 50 시리즈 쭉 라인업 설명하면서 지금 40 시리즈의 뭐 아무래도 핫 프로덕트 중에 하나가 4090인데 이거랑 성능은 같은 5070이 지금 뭐 가격이 단돈 $549에 내놓겠다라고 하니까 기존에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와 막 그것도 사람들이 환호를 했었고 거기서 사건이 벌어졌죠. 네. 그래서 쭉 얘기하다가 이 그래픽 카드에는 마이크론의 메모리가 들어간다. 그래 5세대 RTX, 네. RTX 5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 기업이잖아요. 네, 마이크론의 그 메모리 아무래도 그래픽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픽 메모리의 벤더로 딱 이 마이크론만 얘기했어요. 그러고 휙 지나갔는데 GDDR에 들어가는 메모리 그렇게 되는 그죠. 뭐 건가요? 그게 GDDR 이번에 거죠? GDDR7이 들어가는데 지금 뭐 주력 제품은 GDDR6인데 이번에 7으로 마이크론이 들어간다고 딱 근데, 사실 그 분위기는 그냥 휙 지나가는 분위기였는데 지나갔어요. 근데 메모리 1위는 삼성전자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얘기 안 하지? 라고 하면서 이게 또 우리나라에 큰 파문을 일으켰죠. 그때가 딱 우리나라 시간은 아침인데 그 소식이 쫙 나면서 그 전날 많이 올랐던 삼성과 하이닉스가 쭉 가격이 주가가 빠지는 그런 충격까지 있었죠. 근데 뭐 지금 한 이틀 지나니까 해명은 했습니다. 이게 그냥 내가 그때 잘 모르고 얘기한 거고 우리 삼성의 GDDR7도 들어간다. 당연히 마이크론만 쓰는 건 아니다 해명은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 이렇게 막 뒤흔드는 걸 보고서 야 진짜 엔비디아가 이 업계 파워가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젠슨왕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뭐 미국 기업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잖아요. 마가. 네, 본인은 실수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뭐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뭐 제가 이게 어느 쪽이 더 맞을지는 그거는 함부로 코멘트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 진실은 뭔가요? 알고 계세요 내용을?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전자가 그 새로운 버전의 GDDR7을 납품을 주로 하고 있는 그래도 포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꽤 크죠. 꽤 크게 하고 있는. 마이크론보다도 제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마이크론을 언급하고 마이크론만 우리나라 기업은 안 했다. 우리나라 기업 안 한 거. 근데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테크 업계들이 트럼프 행정부 맞춰서 다들 트럼프 요 분위기에 맞추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 도도하던 주커버그도 요즘 페이스북 태세 전환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 팩트 체크 이제 안 하겠다고. 팩트 체크 하느라고 그 트럼프 계정 같은 거 제대로 운영도 못 되고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미국의 테크 CEO들 입장에서는 어쨌건 마가에 좀 편승해 보려는 그게 좀 뇌리에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술적으로는 뭔가 새로 제안한 게 있나요? 요즘 역시 제가 테크 트렌드에서도 연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보틱스의 시대다. 그런 쪽에 우리가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겠다는 걸 역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얘기한 것이 코스모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제안을 했습니다. 코스모스. 네, 이거는 Generative World Foundation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데요. 말이 참 거창하죠. 생성형 이 세계 파운데이션 모델. 좀 어려워요. 제너러티브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1차는 제너러티브는 뭐 챗GPT 가지고 뭐 생성형 AI라고 그러니까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월드는 뭐고 파운데이션 모델은 뭔지. 이게 약간 좀 되게 말이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관련된 투자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확실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너러티브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기반이 되는 모델입니다. 우리가 AI를 갖다가 우리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기본적인 우리가 세상에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워놓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점점 어떤 특정 부분 자기의 그다음엔 이 니즈와 인트레스트를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전문 지식을 쌓아 올라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AI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 이런 걸 배워서 학습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초등이나 초중등 졸업한 정도가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수많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세상에 특별한 편견 없이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그냥 많은 양을 학습하잖아요. 여기저기 세상 다녀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 쭉 돌아보면서 특별한 설명도 없이 그걸 듣지 않습니까? AI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비지도 학습이라는 이게 특별하게 이거는 좋은 거 나쁜 거 아니면 이거는 어떤 거라는 그 레이블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쫙 일단 받아들인 상태의 기반 모델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월드라는 게 중요한데요.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지금 챗 GPT나 그런 것들은 주로 문자와 이런 이미지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 세상을 전부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건 하나의 추상화된 그런 세계인 것이고 진짜 우리가 사는 현실은 말 그대로 저희가 팔 움직이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자동차 타고 하듯이 뭔가 사물이 움직이는 그런 것이 진짜 월드이거든요. 그런 우리의 현실의 여러 가지 사물의 공간적인 정보라든가 동작 같은 걸 갖다가 그걸 우리가 여기서 월드라고 하는 겁니다. 아,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챗GPT는 우리가 말을 던지면은 말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줘서 신기한 뭔가 인격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같은데 맞습니다. 이걸 3차원의 현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거 물리적인 세계,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에 대해서 옮긴다. 그런 걸 갖다가 그럴듯한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챗GPT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친구인데 말만 하는 친구야. 글만 맞아요. 나랑 편지만 주고받을 수 있어. 근데 친구의 몸이 생기는 게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막 주먹질하면 주먹도 날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다. 챗GPT는 사실 뭐 모니터에서 우리 옛날 채팅에서 아니면 카톡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보면은 갑자기 이제 월드 모델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AI가 갑자기 눈앞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이제 이원재 박사님처럼 이런 세계가 쭉 만들어지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이 기반 모델이 그런 걸 우리가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게 이번에 발표인 겁니다. 젠슨호가 얘기했던 거예요. 새 박사님의 시간이 온 거 아니에요? 물리학 박사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로 왔다 갔다 하는 AI 아니고 물리 세계에서의 그렇습니다. AI 이런 게 오는 거네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계속 얘기했지만은 자율주행차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무언가 아니면 로봇처럼 우리 옆에서 뭔가의 우리의 동작을 보조해주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이제 필요한 건데 그런 걸 학습하기 위해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현실의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이걸 아무나 못합니다. 근데 이런 걸 좀 더 우리가 역동적으로 개발하고 쓸 수 있게 하려면은 그런 걸 데이터와 그런 데이터를 많이 또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이제 엔비디아가 제공해 줌으로써 그런 미래까지 장악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AI라는 이 기술의 중심을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처럼 실제 뭔가 물리 세계,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것들로 확장하겠다고 젠슨왕이 발표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데 지난번에 왜 엔비디아 한번 쭉 길게 분석해 주셨잖아요. 그 영상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 엔비디아가 이렇게 강해진 건 쿠다 플랫폼 맞습니다. 덕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게 코스모스도 플랫폼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연관이 있나요? 그걸 갖다가 이제 확장하는 것이죠. 이제 뭐 쿠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하위에서 이 GPU의 여러 가지 연산 기능을 갖다가 건드리기 편하게 그 위에 그 아주 복잡한 밑에 조작을 갖다가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조종관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하면은 코스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 이런 가상 세계 같은 거 뭐 이 수업 들으면서 만들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거 엄청나게 시간과 공수가 많이 들거든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모니터 앞에 앉아갖고 몇 가지 뭐 간단한 조작만으로 우리의 가상현실을 쉽게 이런 실제 현실을 빼다 박은 그런 모델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제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 기존에 옴니버스 발표한 거 뭐 플러스 이제 거기다 더해서 이 코스모스까지 확장함으로써 진짜 미래의 AI는 우리 엔비디아와 함께라는 그걸 점점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컴퓨터 안에서 이렇게 디지털로 오가는
프로그래밍하는 쿠다 플랫폼을 넘어서서 물리세계의 프로그램도 가능한 로봇도 만들고 자율주행차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그렇죠. 해주겠다. 플랫폼을 층층이 쌓아가면서 사람들을 다 엔비디아의 세계로 묶어 넣으려는 그런 얘기죠. 신기하네요. 저 이것도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거 진짜 맞아요?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나온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이 슈퍼컴퓨터 기상청에서 쓰는 그런 거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번 키노트에서 마지막에 후반 끝부분에 이제 나왔던 게 그거였죠. 요만한 그 컴퓨터를 딱 들고 나오면서 딱 보면은 우리 큰 데스크탑 대신에 미니 PC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조그만 거 엔비디아에서 미니 PC 이번엔 뭐 들고 나왔지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 개인용 AI 슈퍼컴퓨터라고 딱 얘기하니까 그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적이죠. 가격도 한 $3,000밖에 안 한다고. $3,000면 맞습니다. 이게 블랙엘 400만 원 정도? 450만 원 정도 하죠. 이제 환율 올라서. 블랙엘 GPU 아키텍처가 딱 들어간 GP10이라는 그런 새로운 칩을 갖다가 쓴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요 GPU는 미디어텍이랑 또 개발했다고 합니다. 미디어텍이랑 같이 개발을 했는데 이게 한 128GB 요 인터널 메모리랑 외부 스토리지는 4TB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은 웬만한 지금의 여러 가지 생성형 AI 모델들 다 얹을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꽤 그래도 큰 생성형 이런 AI 모델들 여기다 얹어갖고 우리가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까지 집에서 쓰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만한 연구용 컴퓨터 만들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는데 뭐 보통 이게 가격을 $3,000로 책정을 해갖고 뭐 $3,000면 그래도 좀 싸진 않지만은 게이밍 컴퓨터 돈 쓰시는 분들 생각해 보면은 뭐 그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그래픽 카드 좋은 거 넣으려면은 뭐 200-300은 들 수 있죠 지금도. 네, 그렇죠. 딱 요걸로 해갖고 이거는 AI 개발자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가 프로토타이핑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모델들을 기반 모델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다가 항상 이제 자기 입맛에 맞게 파인 튜닝하고 싶은 그런 그죠.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입맛에 맞게. 그래서 그렇게 막 요 컴퓨터 위에서 파인 튜닝을 막 해갖고 테스트까지 다 완료가 되면은 이제 됐어. 이걸 갖고 서비스해야지. 그러면 그때 다시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게 하는 요런 이 업무 파이프라인 개념으로 이번에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디지츠라고 디지츠. 네, 디지츠라는 이름으로 이걸 만든 건데요. 이거 뭐 볼 때 물론 뭐 이게 그래서 거의 뭐 이게 페타플롭스 정도의 성능, 어마어마한 수의 연산들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그것도 굉장히 놀랐었죠. 근데 저는 딱 보고 뭐 연구용 PC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던데 최 박사님은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저도 볼 때는 굉장히 순간 마음이 동했는데 나중에 쫙 다른 사람들이랑 의견을 교환해 보고서 조금은 더 기다려 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 뭐 이 박사님도 그렇지만은 AI 에이전트들 여러 가지 형태로 챗GPT나 그런 것들 학습을 시켜갖고 새로 만드는 사람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좋은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5월 상반기에 나오면은 분명히 그런 분들에서 오픈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오픈런 돼갖고 현실적으로 구하기도 당장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요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AI 서비스들에서 그거 커스터마이즈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시간이 그것만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시간이 아직은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건드리기는 약간 좀 버겁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얼리 어댑터들 주변은 지인들이 먼저 써서 진짜 좋으면은 제가 그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읽고 싶은 논문이나 읽고 싶은 책을 쫙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몇천 개 리스트업 한 다음에 기본 파운데이션 모델 받아가지고 이 컴퓨터에다가 넣고 그 책과 논문들만 다 학습시킨 다음에 나는 질문만 하고 답을 얻어서 이렇게 브레인스토밍하는 그런 교수님, 저의 지도 교수님 되는 거죠. 그런 사람, 그런 에이전트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저나 이 박사님 같은 경우는 다 그런 생각이 항상 있죠. 근데 이게 요 상태로만 그렇게 가공하기에는 약간 좀 아직은 편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있으면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그런 것도 쉽게 해줄 수 있는 파인 튜닝을 쉽게 할 수 있는 또 툴들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젠슨왕 발언 중에서 저 요거 하나 또 확인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한번 HBM 말씀해 주실 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HBM 기술 가지고 지금 계속 경쟁하듯이 하다 하이닉스가 훅 앞서가는 거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이번에 젠슨왕도 삼성전자 HBM 납품 관련해서 발언을 했었죠.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사실 작년부터 계속 계속 테스트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한번 삼성을 난처하게 만들었죠. 여전히 테스트 중이고 뭐 잘 될 거야. 그건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써주고는 싶은데 아직은 좀 못 미치는 게 있다. 뭐 다시 좀 더 잘 해와봐. 이런 식으로 요즘 계속 괴롭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배드뉴스인 거죠. 그 기사가 언론 기사가 막 양쪽으로 나왔더라고요. 잘 될 거야를 쓴 데도 있고 설계 새로 해야 받아준다 이렇게 쓴 데도 있고. 사실 뭐 진실은 곧 중간 정도이긴 합니다만은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가 이번에도 최태원 회장이랑은 만났지 않습니까? 맞아요. 젠슨하고 최태원 회장 만나서 또 SK는 주가가 막 오르고. 이게 선발자 효과인데 하이닉스에서 사실 엔비디아도 설계할 때 하이닉스가 만들 수 있는 지금 하이닉스가 만들어 오고 있는 그거에 맞춰서 또 자기가 설계를 해요. 근데 이게 어프로치가 약간 다르거든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처음에 하이닉스 기술에 그거에 딱 맞게 설계를 한 입장에서 삼성 걸 또 받아다가 얹으려고 보면은 삼성께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그대로는. 그러다 보니 야 그래도 너네가 양보해야지. 너네가 우리 쪽에 좀 맞춰와라. 옛날 같았으면 참 삼성이 그러면은 안 하고 만다 막 이런 식으로 버팅겼을 텐데 시대가 바뀌어갖고 이제 그러지도 못하는 게 조금 저도 삼성 출신으로서 좀 애처롭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어려움이 어려움이 또 있네요. 네, 삼성이 기술적으로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다. 그 정도 비관할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런 게 칩 하나 박는 게 워낙 이게 거대한 이 칩에다가 이것저것 박아놓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달라도 조금만 사소하게 안 맞는 부분만 있어도 이게 상당히 오작동할 위험이 커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결국에 갑을 관계가 역전이 됐다라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을 관계가 역전됐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다 엔비디아에서 요구하는 대로 맞춰야 되는 거죠. 엔비디아가 갑이 됐다. 네, 이게 예전 같았으면은 뭐. 당연히 삼성이 갑이 해갖고 우리 메모리 너네가 맞춰 설계해야지라는 식으로 버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이닉스랑 강력한 경쟁자가 있고 그쪽이 우선이다 보니까 야 우리 엔비디아랑 하이닉스 맞춘 대로 너네도 따라와야지라는 식으로 이게 역전이 됐다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AI라는 게 우리하고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런 굉장히 먼 존재에서 점점 아까 얘기하신 슈퍼컴퓨터가 우리 집 방 안에도 들어올 수가 있고 이렇게 엣지 디바이스를 점점 내려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외에 지금 CES에서 다른 얘기들이 좀 있었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AI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이제는 완전 카페트처럼 쫙 깔려 있는 위에서 당연히 다양한 여러 가지 다른 섹터들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이제 그 외에 중요한 주제들이 스마트 모빌리티와 뭐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쪽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CES에서 뭐 지난 5년간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은 쪽이 모빌리티 관련 쪽이에요. 저도 2023년에 갔을 때 오히려 일반적인 가전제품보다 모빌리티 쪽 전시관이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네네네. 뭐 이를테면 한 최근 5년간 또 많이 주가치고 있는 기업이 존 디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존 디어. 이것도 농기계 만드는 데 맞습니다. 아니에요? 농기계 기업인데 존 디어가 2019년인가 이제 처음 등장한 이후에 얘네가 CES에서 굉장히 계속 인기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기계라면 굉장히 그냥 농기계가 옛날 탈탈탈 하는 게 경운기만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스마트 농기계가 이 농업을 바꾸고 있다. 그런 쪽에 선두주자로 지금 존 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미국의 대지에서 농기계가 그냥 사람도 없이 자율주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다 자율주행 져요. 농기계, 자동 자율주행 농업 로봇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거의 자율주행도 하고 아니면 원격에서 팜에서 다양한 농기계가 돌아다니면서 알아서 농사짓는 이런 게 굉장히 핫한데 이번에도 그거에 맞춰서 존 디어가 훨씬 높은 기술을 보여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대동이라고 농기계 만드는 회사가 맞습니다. AI 연구소 만들었다고 제가 뉴스 맞습니다. 그게 다 존 디어의 영향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미래의 농업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안 바뀔 것 같은 농업도 이미 이런 쪽이 농업이 훨씬 그런 면에서 좋거든요. 이 농사 짓는 벌판에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사고 날 걱정 없이 할 수가 있는 이런 데서 이미
이 산업의 기반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의미 있는 것들이 이제 모빌리티가 훨씬 발전을 해갖고 우리가 왜 플라잉카 이런 얘기들 많이 SF소에서 많이 하잖아요. 자동차 타고 갔다가 이제 갑자기 이게 비행기로 변신해서 하는 그런 걸 요즘 내놓은 이 업체도 있습니다. 이 전기차 업체 중에서 중국의 전기차 업체 중에서 요즘 뜨고 있는 데 중에 샤오펑 자동차가 있는데요. 샤오펑. 네, 우리나라에도 진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얘네 자회사 중에 하나가 샤오펑 에어로 HT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2인용 도시형 드론을 갖다가 또 선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컨셉트는 그전에도 되게 많은 회사들이 내놨는데 얘는 실물을 갖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직접 타보게 날렸나요? 그 전시장 아니니까 날리진 못하는데 이 날개까지는 돌아가게 하고 뭐 조종관 보여주게 갖고 멀리서 보는 저도 굉장히 이거 장난이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내년에 양산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먼저 내놓겠죠. 근데 가격도 놀라웠어요. 가격이 5억 원이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면은 엄청 싼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나오는 다른 제품들하고 얘기할 때는 뭐 수십억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2인용 그것도 진짜 드론이랑 비슷해요. 확대된 드론, 도시형 모빌리티를 내년에 출시하겠다. 와. 아무리 중국산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면에서 중국이 뭔가 현실화시키는데 이제 중요한 플레이어가 됐다는 게 굉장히 좀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두렵네요, 진짜. 네, 언젠가 그게 택시 대신 자가용 대신 그런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가 온다면 중국이 그걸 주도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런 특히 로보틱스 관련 분야에서 중국이 이번 전시회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가정용 로봇, 우리 로봇 청소기만 로봇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가정용 우리가 일상 가사 활동을 하는 부분이 모두가 다 지금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는 게 이번 CES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인 부분이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기업의 한 80~90%가 중국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가격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도 뭐 100만 원 전후니까 싼 거는 몇십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사서 쓰잖아요. 근데 아무리 로봇이 좋아도 가사 로봇이 이 가격이 몇 천만 원대가 되면은 못 쓰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걸 갖다가 뭐 살만한 뭐 100~200만 원에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야, 중국의 이 로봇 산업 생태계가 진짜 무섭게 올라오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뭐 그밖에 뭐 디지털 헬스케어가 진짜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뭐 집에 딱 태어나서 우리 유아용 요람부터 이런 것도 스마트 센서들이 많이 장착이 돼갖고 다양하게 이 칭얼거리는 거 다 뭐 자는 거 분석해갖고 애 건강 체크해서 밥 먹을 때 알려주고 이런 것부터 해서 노인들 걸어다니기 불편하신데 이런 보조 로봇 같은 거 딱 착용하고 등산도 척척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까지 이런 뭐 헬스케어 라인업은 계속 뜨거운 감자였지만은 거기에 이제 AI가 같이 얹혀지면서 또 좀 발전된 로보틱스 기술이 합쳐지면서 이제 진짜 좀 더 쓸만한 것들로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진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많이 갔다고는 하지만 또 중국 기업들이 그렇게 로보틱스에서 약진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경계심이 들기도 하고 좀 열심히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새 박사님 다음에 또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